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오늘은 2장 기본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변수 사용에서부터 함수와 객체까지 기본적인 문법과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인 ES6에 포함된 새로운 문법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소스 코드의 위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HTML 문서의 헤드와 헤드 사이에 위치합니다. 즉 CSS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위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CSS와 마찬가지로 외부 파일에 둘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서버에 두고 참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HTML 문서 내부에 자바스크립트를 두는 방식이고요. 헤드와 헤드 그리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 둘 수 있습니다. CSS와 달리 바디 사이에도 둘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코드는 헤드 사이에 두고 또 일부 코드는 바디 쪽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러한 방식은 현재 HTML 파일의 문서 구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통해서 문서 구조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문서 파일에 있기 때문에요. 또한 화면에 동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스 파일에 위치하기 때문에 코드 관리와 이해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 관리가 어렵고요. 또 가장 큰 단점은 공통된 기능을 만들 수가 없고 코드의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큰 프로젝트에서는 파일의 내부에 자바스크립트를 두지 않고요. CSS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참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기본적으로는 HTML 문서의 외부로 별도 파일을 만들고 사용하는 형식이고요. 동일한 서버 혹은 외부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external.js라는 파일에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이건 함수라고 하는데요. 펑션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헤드와 헤드, 뭐 혹은 바디 사이에 스크립트 영역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src로 불러오거나 혹은 이렇게 url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 강좌에서는 대부분의 예제들을 HTML 파일 안에 사용하는 내부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스 파일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브라우저 렌더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지난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터프리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HTML 본문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헤드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서를 초기화하거나 설정하는 가벼운 스크립트 정도를 헤드에 두는 방법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또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구조를 이용을 해서 HTML을 핸들링하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부에서 이게 다 로드된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별도의 이벤트 처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헤드에 두는 것도 이러한 이제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가벼운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두거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의 구조에 접근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바디와 바디 사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디 바로 앞에 종료되는 바디에 닿는 태그 바로 앞에 위치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구조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HTML 요소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거운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더라도 페이지가 로딩 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비동기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자바스크립트와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통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스크립트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파일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간단하거나 특정 파일에만 꼭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자료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타입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별도의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C나 자바와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형 타입 A에다가 10, 문자열 타입 네임에다가 홍길동, 이런 식으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A는 10, 네임은 홍길동,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아주 좀 독특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기도 하지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은 명시를 하지 않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명시를 하지 않지만 프리미티브 타입, 즉 기본형과 오브젝트, 객체형이 있습니다. 자,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숫자형을 다 포함을 합니다.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그 다음에 무한대, 숫자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NaN, 이런 것들이 모두 숫자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린 값이 있죠. true, false를 표현하는. 자, 그리고 이제 null과 undefined가 있습니다. null은 빈, 선언되지 않은 객체입니다. 혹은 할당되지 객체가 되는 거고요. undefined는 선언은 되었으나 값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선언은 되었으나 값이 없는 거. 자, 뒤에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우리가 일명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클래스, 그다음에 배열과 함수, 또 사용자 정의 클래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뭐점 뭐뭐, 이렇게 점이 들어가는 형식들이 있는데요. 이 점의 앞에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입니다. 이제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간략 간단하게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이게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속성과 행위. 그래서 이 속성은 변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행위는 함수,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되는 것들이 오브젝트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HTML의 모든 요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그렇죠? 예, HTML 모든 태그 요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가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는 바로 제이슨이라고 부르는 자료 구조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객체를 표기하는 표기법이에요. 즉,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인 셈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웹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제이슨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데이터가 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서 특별한 변환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6장 함수와 객체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이름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고 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문자로 시작되는 카말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다른 언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 first name, first number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변수의 타입은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수의 앞에 이렇게 바, let
혹은 콘스트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bar을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전역 변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전역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의 개념이 bar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bar라는 것도 완벽한 지역 변수는 아니고요. 펑션 스코프라 그래서 펑션 범위 안에서 유효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역 변수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블락 스코프 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S6에 대해서 렛과 콘스트가 등장하면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 바, 렛, 콘스트를 알아보죠. 그 전에 먼저 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렛은 그래서 렛은 이제 블락스코프트 변수고요. 그 다음에 참 콘스트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값을 제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즉 콘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로 쓰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배열이나 객체의 경우에는 새로운 객체를 할당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바, 후는 후원. 자, 콘솔.로그. 자, 이 콘솔.로그는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의 콘솔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서드죠. 예. 그리고 아까 점 있죠. 그러면 콘솔이라는 것은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콘솔이라는 객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로그라는 메서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웹브라우저의 콘솔 창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죠. 자, 이게 f라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oo1이 찍히겠죠. 자, 이번에는 if true 즉 if문을 참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 해당 블럭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럭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f라는 변수가 왔어요. 그리고 foo2라는 값을 집어넣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 f는 여기에 있는 f일까? 아니면 이 안에서 적용이 된 또 다른 f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라면 우리가 이제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 이 안에 선언된 변수는 이 if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선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록 스콥이 아니고 펑션 스콥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펑션이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블록 스콥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호이스팅 변수의 선언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f는 지역 변수가 아니고 바로 여기 선언된 요 f가 되는 겁니다. 즉, 요 f가 foo2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찍게 되면 당연히 foo2고, 자, 요 블록 바깥에서 출력을 해도 foo2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같은 예제를 렛과 콘스트를 이용한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자, 똑같은 변수인데 이제 렛으로 선언했고요. 동일한 문장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렛으로 f를 한 번 더 선언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된 f는 여기서 foo2를 찍고요. 그 다음에 바는 바1. 자, 바는 여기 선언된 콘스트 상수죠.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솔.로그 f는 이제 여기 있는 foo2가 아니라 여기 있는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f는 이 블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를 바2로 바꾸려고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바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 let, 콘스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이스팅은 끌어올리기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변수 선언은 호이스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경우 선언 형식은 호이스팅 되고 변수에 할당된 경우는 호이스팅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먼저 변수 선언이 위치와 상관없이 최상위 레벨로 끌어올려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 콘솔.로그 후.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라면 이것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왜?
fu라는 변수를 출력하고자 하는데 선언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선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바로 선언된 fu 변수가 이게 만약에 let이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let이 아니고 바기 때문에 이 블록 스콥을 벗어나서 위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fu라는 변수가 선언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선언은 되어 있으나 값은 없다라는 undefined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값을 할당한 것이 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개념이 호이스팅인데요. 이런 호이스팅은 이제 함수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가 함수는 뒤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뒤에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하나 왔어요. 자, 그리고 이 마이바라는 자, 헷갈리죠. 변수인지 함수인지. 여기는 변수, 여기는 함수. 그래서 걔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해보면 펑션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도 호이스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호이스팅은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편합니다. 왜? 우리가 변수의 선언을 반드시 해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고요. 프로그램의 어느 위치에서건 소스의 어느 위치에서건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부분도 편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잡한 코드에서는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스트링 변수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에서 문자를 감싸주면 됩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는 작은 따옴표로도 감쌀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출력문입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를 통해서 출력되기 때문에 따로 출력문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HTML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력문이 없는 거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출력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TML 문서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즉 다큐멘트 객체가 제공하는 wri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다큐멘트는 우리가 돔 모델에서 바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문서 영역에다가 write 5 플러스 6, 즉 11이라는 값을 출력시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거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바디에서 이렇게 이제 HTML로 출력문을 작성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우리가 이 결과를 출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가 로딩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 또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닥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페이지 전체에 자바스크립트로 출력문을 작성하겠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HTML 문서의 특정 부분에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은 기존에 있는 앞에 있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HTML 소스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HTML에서 문서를 동적으로 핸들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HTML로 우리가 원하는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동적으로 출력할 위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자, 이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은 비어있는 태그, HTML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div 그리고 id를 result로 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부에서 document.getElementById 즉 HTML 문서에서 요 result라는 id 값을 가진 객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점 있으니까 요 앞에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거죠. 뭐가 리턴이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div 객체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iv 객체의 inner HTML 속성값 중에서 그 inner HTML은 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HTML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걸 연산 결과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11이 요 자리에 출력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HTML 문서에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한 결과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잘 알아두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모든 요소를 ID로 정의하는 것은 CSS에서 배운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SS가 아니라 일반적인 셀렉터, CSS에서 쓰는 셀렉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셀렉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CSS에서의 복합적인 셀렉터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문서의 특정 부분을 핸들링 하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엘러 창을 이용한 출력 방법인데요. 엘러 창은 웹브라우저에서 오픈되는 조그만 경고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window.elot입니다. 윈도우 객체가 제공을 하는. 보통 프로그램에서 에러, 경고, 사용자 입력 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유사한 걸로는 이제 프롬프트, 컨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메서드들은 엘럿은 간단하게 경고창만 나타나는 거고요. 프롬프트는 입력을 받는 거고, 컨펌은 이제 확인, 그다음에 yes, no와 같은 이제 확인을 받는 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시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엘러 창을 이용한 방법은 웹브라우저마다 엘러 창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나타나고 엣지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 나타나. 그래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UI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모양이 예쁘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텍스트 정도만 출력할 수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제 모달 윈도우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브라우저 콘솔 창을 이용한 출력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값들을 참고하거나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콘솔.로그 앞에서도 살펴봤죠. 콘솔.로그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바 웹브라우저 이거는 이제 출력이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우리가 HTML, CSS 할 때도 살펴봤었죠. 그 개발자 도구에 콘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선언, 그 다음에 또 출력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도 다양한 연산자와 또 if 그리고 for와 같은 제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언어랑 거의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퍼센트, 나머지 뭐 이런 연산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교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연산자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러한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true 그리고 false가 되겠습니다. 즉, 두 항을 비교를 해서 이 비교한 결과가 참 혹은 거짓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양쪽이 같으냐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참, 틀리면 false.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ID 값과 그 다음에 db로부터 가지고 온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로그인 아이디가 통과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비밀번호에 대해서도 맞으면 통과가 되겠죠. 이때 이제 이런 그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조금 독특하게 이 3개짜리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퀄이 3개 있는 비교 연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0이다. 그리고 B는
10이다 라고 했을 때 A가 B랑 같으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같다, true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값이 같은 것이고 타입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까지 같은 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false가 나오죠. 왜? 이거는 이제 정수값이고 이거는 스트링, 문자 값이 되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알아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는 뭐 같지 않느냐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if를 이용해서 주로 같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if 로그인이 성공이면 무엇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로직을 짤 수도 있지만 if 로그인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이 블럭을 수행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수행 연산을 잡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랬을 땐 난 연산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비교하는 연산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망 연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을 비교를 해서요, 물음표. 그래서 이게 이 조건이 참이면은 여기 있는 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 있는 사망 연산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은 일반적으로 and, or와 not 연산이 있죠. 예, 이번에는 그 양쪽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 양쪽을 비교하는데 이쪽도 우리가 true 혹은 false, 이쪽도 true 혹은 false.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모두 and로 연결되느냐, 혹은 or로 연결되느냐, not으로 연결되느냐. 자, and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조건이 참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참, 여기도 참. 자,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로그인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로그인이라는 상황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모두 true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연소득이 5천 이상이거나 오와 5천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연소득 5천이나 혹은 뭐 20평 이상 아파트 소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우리 회사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오와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and 그리고 or와 not 연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역시 C 언어나 혹은 자바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if, else if, 그 다음에 switch 등이 있습니다. 자,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 수행되는 코드 블럭을 정의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먼저 스코어라는 변수에 85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if 스코어가 90보다 크면은 A를 출력하라 라는 겁니다. 이때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수행되어야 되는 문장이 한 줄 이상이면 중괄호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하나라면은 꼭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85니까 90보다 같거나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걸리겠어요? 요 블럭에 걸리겠죠. 예, 그래서 B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음 조건은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이제 이 조건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else if를 쓰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else를 안 쓰고 단순하게 if를 쭉 나열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85가 들어왔는데 85는 80보다 같거나 크죠. 그래서 B를 찍었어요. 근데 다시 또 여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70보다 같거나 크냐? 그렇죠. 85니까. 그럼 C가 또 지켜요. 이거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if를 나열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else if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조건의 범위 등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if, else if를 꼭 사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f문에서 또 다시 배우겠지만 if문의 이 조건 부는 and, or와 연산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즉 if id와 패스워드가 모두 참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and나 or와 not 연산들을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입력값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if, else, if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if, else를 스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스위치를 if, els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일반적으로 스위치문이 조금 더 구조적인 형태로 if를 쓰지 않고 특정 조건에 맞는 수행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b라는 값이 이제 레벨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스위치는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유형별로 입력값이 a이면 b이면 혹은 다른 값이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의 이 그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케이스 구문으로 정의를 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if문과 달리 여러 문장이 오더라도 중괄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괄호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조건의 마지막에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마지막은 사실 없어도 되지만 브레이크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만약에 이제 그 A라는 조건에 걸렸어요. 이제 입력값이 여기가 A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A가 들어가서 여기 출력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모두 다 출력이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 이후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나머지 문장들도 수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고요. 반복문은 무언가를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의 로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r 문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or나 while은 전통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for each, for in, for of와 같은 좀 새로운 형태들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for 그리고 while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for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종료 조건 또 증감식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즉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값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문장을 수행을 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내용들을 명시해 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죠. 자, 여기서는 colors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요. 이 변수는 이제 배열이라는 겁니다. 이제 배열도 뒤에서 배울 텐데요. 배열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값 하나하나를 다 서로 다른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 묶음에 여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이제 배열이 되겠고요. 배열은 이제 0, 1, 2로 시작되는 이제 인덱스 값에 의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et i는 0, i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i가 colors.length, 즉 배열의 크기보다 적다면, 즉 3이 리턴이 될 텐데요. 당연히 0은 3보다 적으니까 i 값을 1 플러스 해라. 하나 증가시키라는 뜻인데 요거는 i는 i 플러스 1,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 증가시키는 건데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다가 쓰는 경우에는 값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에 오는 경우에는 먼저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쓰였기 때문에 먼저 값을 씁니다. 즉 i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가요. 그래서 레드가 찍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뀌어서 1이 되는 거죠. 1은 다시 3보다 적으니까 다시 여기 1을 출력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for 문의 사용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while인데요. while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계속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무한루프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조건을 변경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while문의 경우에는
요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true가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이게 false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false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루프를 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습니다. while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다른 언어도 있지만 do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do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먼저 문장을 하나 수행을 하고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반복 수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do while문도 많이 썼었는데요. 이 방식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while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어떤 조건이 반드시 do while 아니면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에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while로도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while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do while로도 표현이 가능할 때 여러분들이 do while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조건이 do while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의 로직상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for each가 되겠습니다. for each는 ES5부터 사용하게 된 문법이고요.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특정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for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for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기계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컴퓨터와 같이 생각하면서 아 그래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무엇을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해주면서 동작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for each는 약간 객체지향적인 방법입니다. 객체지향 방법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메인 플로우가 프로세스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들을 생성하고 그 객체들한테 일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출석을 부르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죠. 이제 만약에 그 전통적인 for loop라면은 이제 학번, 1번 학번을 기준으로 1번부터 뭐 150번까지 차례대로 한 명씩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for의 구문입니다. 자, 객체지향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for를 도는 것이 아니라 물론 for는 되겠지만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학생들한테 각자 책상에 있는 버튼을 눌러라. 예를 들면 출석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실제로 출석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학생들이 누르기 때문에 출석 체크가 되는 것이죠. 자리에 없는 학생은 출석이 체크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 자체를 누구에게 객체한테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for each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for를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배열, 즉 배열도 객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래스라는 배열 객체의 for each 모든 원소에 대해서 무엇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독특한데요. 일종의 함수죠. for each는 함수인데 함수의 파라미터가 함수예요. 그렇죠? 펑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함수를 뒤에서 좀 배우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매우 또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펑션으로 지정된 부분은 무엇이죠?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콘솔.log로 자기 자신 값을 찍는 거예요. 즉 각각의 원소의 값이 밸류 변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게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6에서는 에로우 연산자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람다 익스프레션 식에서 사용되는 연산 방법이라고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앞에 이제 불필요하게 함수 선언이 있을 필요가 굳이 없죠.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제거를 하고 파라미터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들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console.log로 값을 출력하는 거죠. 즉 함수의 body 부분에서 해야 될 일만 여기다 기술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for each라는 컨셉 자체는 객체지향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표현식을 써가지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in이나 for of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언어들도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for 이건 이제 전통적인 for문에 새로운 구문을 결합을 한 형태인데요. for 예를 들면 string name 뭐 student 예. 그래서 student라는 집합형 객체에서 값을 하나 꺼내 오면은 걔가 이제 문자를 탑이 돼요. 예를 들면 얘가 string 배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값을 갖고 와서 뭐 출력을 하든 이 변수를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게 for in, 이것을 우리가 이제 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in의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와 같은 형태가 for of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olors 배열값을 찍을 때 colors of value 그러면 이 값들이 하나하나가 다 밸류로 넘어와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상 in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in이라고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밸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키 혹은 인덱스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맵 형태의 자료라면 키가 전달이 되고 혹은 오브젝트라면 역시 키가 그 속성이 전달이 되고 배열이라면 인덱스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을 출력하겠다면 이렇게 인덱스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for인과 for of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for는 배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객체의 속성들도 반복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for는 배열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키 혹은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밸류에는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for of는 이제 반드시 배열의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자열 데이터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맵셋과 같은 자료 구조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체의 속성을 순회하려면 for in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굳이 for of로 쓰겠다면 오브젝트 keys로 이제 키의 배열을 구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쓰는 방법은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도 잘 알아두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